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그거씩 안 하는 거 어려워. 이게 마지막을 내리면 돼요. 네.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시작합니다 하면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앤서고요. 저는 김범래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안느님 사정이 있어가지고 2명이서만 하게 될 것 같고 네. 벌써 뉴스 브리핑이 지금이 130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유, 오래 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할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거의 꽉 채워서.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날짜에 기억을 못하지만 바이든 정부랑 비슷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우리 바이든 임기 끝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로 얼추 기억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본편이랑 뭐 거의 조회수 차이도 크지가 않고 하니까 뭐 잘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소재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 중국. 시끌시끌하죠. 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전업자녀거든요. 전업자녀? 네, 전업자녀라고 하면 그냥 감이 오시지 않아요? 아, 전업주부처럼? 네, 전업주부처럼. 전업으로 자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직업인 사람인 거죠. 부모님 지붕 아래에서 니트족으로 사는 청년들. 니트족이라고 하면 뭐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 캥거루족이라고도 불렸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교육받는 상태도 아닌 거고 딱히 일할 의지가 있는 상태도 아닌 거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좀 뭐 아프게 말하면은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백수인 거고 요새 말로 좀 시쳇말로 하면은 자택 경비원 또는 하우스키퍼 또는 홈 프로텍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외신에서는 보니까 뭐 풀타임 차일드 아니면 풀타임 칠드런 이런 신조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옛날에 있었던 캥거루족이나 이런 니트족이랑 아예 동일하냐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니래요. 아, 그래요? 전업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가사 노동을 제공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또 받는 케이스. 아,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능력이 없거나 학업 수준이 좀 모자라서 취업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교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커리어 계획도 있지만 이 경쟁 사회에 속하고 싶지가 않아서 집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전업자녀라는 게. 그래서 이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일단 중국 청년층 실업률 자체가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뉴스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하면은 5명 중에 1명? 21.3%? 우리나라도 막 뭐 어렵다, 미국도 어렵다 해도 6%, 8% 수준이거든요. 근데 21.3%면은 진짜 많은 거기는 하고 중국에서도 집계 이후로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또 공식 지표잖아요. 그죠. 실제 지표는 또 어떻게 얼마나 더 클지는 모를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21.3% 안에 전업자녀가 얼마나 있고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는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쵸. 뭐 이거는 뭐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는 없어서 모르지만 그래도 이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전업자녀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고 중국 언론에서도 좀 사회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중국에서 노동당 이런 케이스가 이제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구직 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배경을 하나는 그냥 번아웃 측면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그냥 복잡하게 해석할 것도 없다. 그냥 무직 상태인 것이다.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번아웃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근로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전업 자녀라는 분들은 보통 20대에서 30대를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2030이에요. 번아웃을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 패기와 체력으로 물론 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좀 버티는 나이대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 게 중국에서는 996이라고 하더라고요. 996? 996이라는 게 우리는 9 to 6라고 그러잖아요.
9to6 그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주 5일제가 표준인데 중국은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이게 거의 근로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8, 90년대 느낌이네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간대. 인식 수준은. 근데 근로는 아직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심지어 급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한국이 주 5일제를 하고 있으니까 왠지 다른 나라도 다 당연히 주 5일제? 어디는 주 4일제 한다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노동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보다 나은 쪽 얘기만 듣잖아요. 그쵸. 어디는 주 4일제 한다더라. 어디는 뭐 낮잠 시간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다가 9to9 12시간에 6일 근무? 이거 그러니까. 진짜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느낌이네요. 우리 2000년도 초반에 주 5일제가 생겼잖아요. 진짜 옛날처럼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워라밸이라는 게 없는 수준인 거고 일과 삶의 균형 자체가 다 깨져 있는 상황인 거니까. 게다가 한국은 그렇게 엄청 고강도 노동을 하던 시기가 초고속 성장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2시간 6일 근무를 하면 그만큼 내년도 연봉에 좀 반영이 되든 아니면 뭐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오든 아니면 내가 진급을 하든 뭔가 프라이즈가 나눠지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제 상황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일을 하기 뿐더러 지금 중국에서 2030인 친구들이 옛날에 그 산하 자녀 제한 정책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씩만 낳은 친구들이란 말이죠. 둥기둥기 해가지고 다 거의 대학 진학도 엄청 높고 훨씬 더 진학률이 높다라는 것도 문제가 된 게 이 10년 사이에 30%에서 한 60%까지 대학 진학률이 올랐대요. 한국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준비생들도 많은데 그만큼 티오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은 이만큼 높아졌는데 취업할 곳은 없고 그럼 그냥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기사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거기는 뭐 일당 독재 약간 국가 원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약간 국가의 그런 방향성이 돼버리는데 농촌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농촌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어디 연구 결과에서 농촌은 일손이 부족한가? 난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들었을 때 그치 뭐 다 도시로 가고 대학 가고 이러다 보면 그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실업률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국가 주석이 농촌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그 대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메시지를 하나 띄웠어요. 그게 또 대학생한테 보낸 거예요? 심지어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어. 좀 심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농촌 무대에서 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농업의 현대화도 해야 된다. 왜냐면 근데 이유는 또 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식량 위기에 봉착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까이 이제 농촌에 가가지고 뭐 옛날처럼 밭일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현대화를 시켜라. 근데 그 현대화를 청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든 국가든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 그러니까 뭐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판 카길, 뭐 중국판 빈산토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긴데 그걸 갑자기 청년들 보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차라리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 같은 데 쪽에다가 너네 앞으로 농촌 쪽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라. 사업을 만들어서 뭐 구직을 많이 시켜라. 그러니까 그 많이 취업을 시켜라. 뭐 이것도 아니고 대학생들한테 그냥 메시지를 딱 던져요. 농촌으로 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고 그 이후에 막 예능 같은 게 나옵니다. 그 중국에도 OTT 따로 있잖아요. 그 OTT에서 청년이나 이제 아이돌인 좀 젊은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농촌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건데 지금 올해 중순인가에 시작해서 벌써 44화인가 그렇대요. 근데 거의 그 OTT에서 2위 정도 찍을 정도로 인기는 많다고 하는데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죠. 재미는 있을 수도 있고 뭐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메시지는 계속 농촌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청년들이 이거를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론 뭐 거기서 기회를 찾아서 또 대박을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귀농해가지고 뭐 CEO가 되겠다, 농촌에서 CEO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뭐 너네나 가라 또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은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네티즌 중에 코멘트를 남기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더라고요. 살아 계실까요? 그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어.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불만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관련한 비판을 이제 계속 통제는 하고 있대요. 통제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이제 고난을 좀 버텨야 된다. 네, 상황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고난을 견디면서 당이랑 국가의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뭐 어느 국가나 그렇긴 하죠. 사실 개개인의 성향은 뒤로 하고 우선은 국가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그쵸? 인재가 좀 몰려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뭐 한국도 똑같죠. 뭐 어떤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이쪽에 인재들이 좀 붙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맘처럼 되나요? 이게 다 그 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른데 예전처럼 막 우리나라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이런 게 범국가 차원에서의 일종의 노동운동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뭔가 하던 시기가 지금은 아니죠. 너무 그쵸? 정보도 투명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애국심이라는 것도 옛날만큼 그렇게 막 강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재가 안 되죠 요새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외부의 적과 뭉치는 거랑 내부적으로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결심은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궁금하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기사 많았잖아요. 중국 청년들의 이제 외국의 입장이니까 삐뚤어진 애국심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한 애국심을 우려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 애국심이면 농촌 갈 수도 있죠. 가려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대학에 농촌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농촌에 가라는 메시지를 듣고 막 감화가 돼서 간다? 이건 또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복잡다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반감 사가지고 오히려 더 혁명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당원 가입자 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에 유리하려면은 공산당원인 게 더 유리해서 그래서 계속 그 가입 러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내가 살 길은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좀 더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 스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청년들도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그쵸? 좀 강하게 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중국이 야기한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죠. 중국이 야기한 것도 있죠. 그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그렇죠. 스스로 자초한 거란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이제 경제적 봉쇄나 그런 무역적 봉쇄의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풀리면은 중국도 다시 살아날 거다 보다 이랬는데 막상 풀리고 나서도 보니까 디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요. 걔는 수출 막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중국이 이렇게 세계 뭐 G2 국가 이렇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건 사실 노동시장으로 그쵸. 밀어붙인 거잖아요. 인구빨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싸고 많은 인구들 인구빨로 밀어붙인 건데 이제 그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정치 관료들의 인지 속도와 사회의 변화 속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기술은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탈중국이 말로만 하던 탈중국이 아니고 이제 진짜로 공장을 매각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히려 이제 인건비는 딴 동남아 국가 쪽이 더 싼 경우도 있고 막 이래져가지고 좀 중국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 걱정인 게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중국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경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중국에 좀 발붙이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국가가 어려워지면 찾는 외부 수단 중 하나가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우려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대만 침공을 재촉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하나가 뭐 전업 자녀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뭐 전업전여 자체는 그냥 뭐 단순한 사회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취업 시장 나아지고 있대요. 근데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그냥 일을 안 하는 청년 있죠. 그게 역대 2위라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많죠. 요즘. 이것도 한번 막 해석해봐야 된다. 사회 현상이 굉장히 독특하다.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청년들이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이런 측면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다들 들어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 얘기를 본편에서 하면서 중국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좀 이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 뭐 사회에 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가 않기는 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